사랑하는 사람의 직업 하나 때문에 세상이 당신을 등진다면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가족의 멸시 속에서, 친구들의 걱정 속에서, 세상의 시선 속에서 단 한 사람, 모두가 사회 쓰레기라고 부른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선택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을 또 선택할 겁니다. 제 이름은 유미, 36세이고 안산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소위 말하는 상류층 지식인 집안입니다. 3명의 언니와 그 남편들은 모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이에요. 가족 모임에서는 재판 이야기, 억대 연봉, 정치인의 인맥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늘 혼자였어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숟가락만 들고 있었죠. 왜냐고요? 저는 배관공을 사랑했거든요. 기름때 묻은 손, 오래된 작업복, 녹슨 트럭 한 대, 와인도 모르고 고급 레스토랑 예약도 못하고 유럽 여행은 TV로만 봤던 사람.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미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식사 중에도 저에게 고기 한 점을 손수 올려주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말했죠.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배관공이랑 결혼하겠다고? 언니들은 말했습니다. 너 우리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사랑은 조건이라고, 사랑은 스펙이라고, 사랑은 성공한 남자와 하는 거라고. 그 사람의 손은 거칠고 검지만 그 손으로 저를 지켜주었고 그 눈빛은 말랐지만 그 눈으로 저를 가장 따뜻하게 바라봐 주었어요. 그런 사랑을 어떻게 포기하나요? 사랑은 두 사람의 문제지만 결혼은 두 집안의 전쟁이야. 그 진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이 아닌, 화려한 소개 자리가 아닌 그냥 집에 갑작스럽게 찾아갔습니다. 사랑이 예고 없이 찾아왔듯 우리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진심이면 통하겠지 라는 생각. 그건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엄마는 그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작업복이야? 이왕 오는 거 좀 깔끔하게 입고 오지 그랬니? 그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근무 끝나자마자 와서 복장이 이래요. 죄송합니다. 첫째 언니는 콧방귀를 뀌며 저를 쳐다봤어요. 유미야, 진심이야? 저 사람이랑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어요. 내 세계는 명품과 변호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난 진심 있는 사람을 원해. 형부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수준 미달, 가문이 망신이라는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질문 폭탄이 시작됐어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저축은 얼마나 했나요? 10년 후 계획은? 우리 유미랑 결혼할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정직하게 답했어요. 유명 대학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저축은 많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저택은 못 사줘도 따뜻한 집은 만들 수 있어요.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진심 앞에서는 화려한 말들이 무색해지니까요. 둘째 언니가 쏘아붙였죠. 현실을 너무 몰라.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출발점입니다. 전 정직하게 일하며 시작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엄마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유미야,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사람 절대 사위로 못 받아들여.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엄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명예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빠는 조용했지만 그 눈엔 뭔가 슬픔과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마당에 나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유미를 곤란하게 했네요.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도망치지 않아서 고마워요. 그날 가족의 승낙은 얻지 못했지만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모욕 속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거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누가 당신을 가장 힘들 때 구해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오늘 무시당한 그 사람이 내일 당신 가족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족과 어정쩡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강하게 반대하지도 않았죠. 명절이면 조심스레 함께 찾아갔고 분위기는 늘 가족 같지 않은 가족 같았습니다. 그는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 언니들은 막내의 남편, 형부들은 그냥 무존재 취급. 너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인생을 던졌어. 돈도, 배경도, 인맥도 없는 사람한테. 엄마의 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일하고 성실하게 집에 와 인사도 드렸죠. 불평 한마디 없이. 그리고 그 설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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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이틀째 아침 가족들이 다 모여 명절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층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 둘째 언니의 비명. 물이 넘쳐요. 바닥에 물이 가득해요. 모두가 허둥지둥 1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 바닥이 물바다가 되었고 화장실과 계단까지 흘러넘치고 있었죠. 엄마는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큰일 났다. 누가 수리기사 좀 불러. 3명이 형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셋째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셋이나 있는데 다 멍하니 뭐 하는 거야? 그때 조용히 앞으로 나온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바닥을 들추고 밸브를 확인하고 몇 분 만에 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수 원인은 압력 밸브 파손 같습니다. 제가 수리할게요. 다만 물이 바닥으로 더 스며들기 전에 양동이로 퍼내야 해요. 형부들 꼼짝도 안 했습니다. 우린 변호사지. 청소부 아니에요. 첫째 형부의 말. 그 순간 엄마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거기 서서 물바다 되길 기다릴 거야? 아무것도 못할 거면 비켜. 처음으로 엄마가 큰 소리로 형부에게 화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는 제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고 팔을 걷어붙인 채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공구, 걸레, 실리콘, 압력 측정기를 꺼내 거실을 작은 작업장으로 바꿨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하찮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가족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셋째 누나, 걸레 좀 더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언니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누구를 깔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협력을 요청했죠. 2시간 넘게 땀 흘린 끝에 이제 됐습니다. 새 배관으로 교체했고 방수 처리도 완료했어요. 압력도 정상입니다. 엄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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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정리하던 중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명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첫째 형부가 주워 읽었습니다. 이준호 VIP 기술 파트너 대한 록펌. 세 형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회사에서 VIP 파트너 카드야? 어떻게 너한테 이런 게 있어? 우리도 못 받아본 건데.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에 대한 록펌 기술 유지보수 계약 맡은 적 있어요. 어느 날 급박한 상황에서 해결해드린 이후로 대표님이 직접 이걸 주셨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사위가 대한 록펌의 VIP 파트너였다고? 언니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형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마치 다른 집 같았습니다. 둘째 언니는 기술을 물어보고 셋째 언니는 명함을 부탁하고
엄마는 직접 고기를 집어 남편 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지? 남편은 그저 웃었습니다. 자랑도,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조용히 진심으로 대했을 뿐.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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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기분 좋아? 드디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했잖아.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산 건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가 진심을 통해 다른 시선을 갖게 된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게 많아서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돈과 지위를 가져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걸 당신이 가졌을 때. 그게 진짜 질투의 시작이죠. 파이프 사건과 VIP 명찰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좋아진 듯 보였다. 그는 한때 하찮은 그림자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집안 대화의 중심, 도움을 청하는 대상, 그리고 묘한 질문의 대상이 되었다. 큰언니는 남편에게 자신의 집 배관 점검을 부탁했고 둘째 언니는 욕실 천장의 습기 제거 방법을 물어보았고 엄마는 가끔 친정 와서 지내라 며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그들 눈빛 속에서 이상한 걸 느꼈다. 더 이상 멸시도 진심 어린 존경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질투였다. 다음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준호 덕분에 수리비도 아끼고 참 든든해. 첫째 형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가족이니까 공짜지. 돈 받을 거면 견적부터 내야죠. 그의 눈엔 분명 짜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졌다. 내 남편은 그 누구와 경쟁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성실히,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태도 자체가 명함과 간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가장 불편한 존재였다.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 남편과 마당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부엌 안쪽에서 들려오는 큰언니와 둘째 언니의 목소리. 준호 진짜 능력 있긴 한데 요즘 좀 잘난 척하지 않아? 맞아. 명찰 하나로 고개 뻣뻣해졌지. 노동자 주제에 뭐 그리 자랑스러울 게 있다고.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른다. 그 남자가 사흘 전 둘째 언니 집 천장을 무상으로 수리해줬다는 걸. 그가 집안 사람이라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걸.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굳어버렸다. 그 사람이 자랑만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엔 절대 부탁하지 마. 고작 나도 직접 하시고. 자랑스러운 건 그가 아니라 나야. 왜냐면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했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왜냐면 사람은 때때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이에게 분노한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익숙해. 아무도 내가 여기 속할 거라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내가 여기에 있으니 그들 자리 위태롭다 느끼는 거겠지.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 너 하나만 믿어주면 충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그는 단 한 번도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았다. 그저 매 순간을 진실하게 살아왔을 뿐이다. 가장 질투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밟지 않고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 조용한 진심이야말로 가면 뒤의 의선을 가장 불편하게 만든다. 약이 아닌 그저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 필요한 상처도 있다. 부엌에서의 대치 후 3주가 지나자 우리 가족은 다시 조용한 궤도로 돌아갔다. 노골적인 비난은 사라졌고 어색한 분위기도 희미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질투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어머니 댁에 들를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안부를 물었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도왔다.
내가 그들에게 친절한 건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야. 그냥 나는 다르게 살 수 없기 때문이야. 무슨 뜻이야? 나는 소리 지르는 집에서 자랐어. 그리고 다짐했지. 언젠가 내가 다른 가정을 이룬다면 절대 누구도 무시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나는 말을 잃었다. 친절함이란 때론 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술에 취한 모습을 봤다. 우리는 옥상에 앉아 낙엽 위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았다. 그는 세 번째 맥주 캔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형에게 겨울옷을 사달라는 어머니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켰어. 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땐 울지도 말하지도 않으셨어. 그저 나에게 말했지.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었어. 대신 기계 뜯고 전기 수리하고 고치는 걸 시작했지.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 손으로 먹고 살아도 좋다. 대신 누구도 때리거나 욕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는 웃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친절하다는 건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그저 예전의 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야. 나는 말없이 그를 꼭 안았다. 일주일 뒤 가장 그와 거리를 두던 큰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오늘 밤 서울 그랜드 컨벤션에서 고객 행사가 있어. 남편은 출장 중이고 조명 기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준호, 함께 가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말을 잊었다. 진짜, 언니 맞아? 나는 반 농담처럼 말했다. 그래,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말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날 밤 그는 흰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공구 상자를 들고 조용히 출발했다. 언니는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보았다. 이전처럼 평가하는 눈빛이 아닌 진짜 일꾼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2시간 넘게 조명 세팅을 마친 그는 언니에게 말했다. 이제 안심하고 발표하셔도 돼요. 요청하신 타이밍에 맞춰 조명 조정할게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언니의 눈빛에서 오만이 아닌 감사함을 보았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그는 낡은 트럭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나는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물었다. 피곤하지 않아?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부탁을 또 들어주는 거 이상하지 않아? 그는 웃었다. 용서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공부야. 하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 되지.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상처를 안고도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그의 강인함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지자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첫째 형부였다. VIP 명찰 사건 이후로는 거의 마주치지 않던 그였다. 준호야, 현장 공사 중에 급한 전기수도 문제 생겼어. 메인 엔지니어는 연락이 안 돼.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소 주세요. 지금 갈게요. 나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항상 그래. 필요할 땐 찾고 아닐 땐 무시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폭풍 속의 바위처럼 단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6시쯤 그는 땀에 젖은 셔츠와 긁힌 손을 안고 돌아왔다. 나는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를 닦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공사는 계속될 수 있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큰언니, 그리고 첫째 형부였다. 형부는 처음으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단순히 형부가 아니라 고마움을 전하려는 사람처럼. 말은 길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때 널 무시했지만 그건 엄마가 틀린 거였어. 오래전에 이미. 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길. 어젯밤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수천만 원 손해였을 거야. 그는 단순히 말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유야. 감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 셋째 언니는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이번엔 우연도 가족 모임도 아닌
진심이 담긴 초대였다. 식사 중 언니는 진심을 꺼냈다. 너를 고집 센 사람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내 강함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방식이었더라. 변호사를 남편으로 둔 게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네가 내 제부인 게 더 자랑스러워.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 지었고 눈가가 또렷이 붉어졌다. 감사해요. 나는 대단한 배경도 학벌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가족이 생긴 느낌이에요. 식당을 나와 밤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조금은 알겠지? 예전의 미움이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올바른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애나.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예전엔 친절함이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알아. 무시당했던 사람이 많을수록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본능이 강해지는 법이란 걸.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남편은 누구를 이긴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상처, 두려움을 이긴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가족 모두를 치유해준 힘이었다. 그날 이후 가족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감사의 말들이 오갔고 사소한 부탁에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다. 어머니는 종종 반찬을 싸주셨고 형부들도 길게 대화를 나누진 않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평온은 진정한 변화라기보다 일시적인 수면 아래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걸. 진짜 바다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징조는 그가 돌아온 날부터 시작되었다. 남편은 짧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무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긴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야? 형이 사고를 쳤대. 큰일이야. 그의 말대로였다. 큰형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업체에서 횡령 문제가 터졌고 도장을 빌려준 아버지는 공동책임으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 어머니는 당장 병원에 실려갔고 동생은 회사에서 직위 해제당했다. 형제들의 무너진 현실은 순식간에 우리 부부의 삶을 뒤흔들었다. 며칠 후 남편은 정장을 입고 오래된 서류 가방을 들고 법원에 갔다. 변호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지만 그는 누구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유미야, 큰형부가 찾아왔어. 내 아빠 유산 관련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해. 와서 좀 봐주라. 도착한 집안은 싸늘했다. 큰형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형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그 명찰 말이야. VIP 명찰. 그거 아직 갖고 있지? 형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걸 왜요? 그거 내 로펌에서도 문제가 생겼어. 사실 내가 너희 로펌에 일부러 견적 넣게 한 것도 나야. 네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 방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형부의 눈빛은 냉정했고 그가 꺼낸 한마디가 모든 걸 뒤엎었다. 대표님한테 직접 들었어. 너 로펌과 공식 계약 맺은 내부 파트너라며. 그게 사실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정식 계약서도 있고 관리 책임자 명단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형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걸 왜 이제서야 밝히는 거야?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닙니다.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구나. 이 아이가 무릎 꿇고 얻은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이해만이 있었다. 그날 밤 큰언니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우리 모두 너무 바보였어. 껍데기만 보다가 진짜를 놓쳤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 늦더라도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며칠 후 로펌 건물 VIP 라운지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이번엔
남편이 주최자였다. 식탁엔 음식이 가득했고 조명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남편은 차분히 말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니까요.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좋은 남편이 아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을 연 사람이다. 상처를 안고 무시를 견디며 끝까지 사람을 믿은 사람. 그런 사람과 나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용히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평화란 감정의 끝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라는 걸. 언뜻 보기엔 모두가 원만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다. 특히 어머니는 그랬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가끔 혼잣말처럼 내뱉는 말들은 여전히 지난날의 미안함과 자책이 녹아 있었다. 그땐 왜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명찰 하나에 이렇게 뒤집어질 줄은 몰랐어. 나는 그런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녀도 시대와 기준에 묶여 살아온 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다. 왜 나는 그토록 쉽게 판단받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유미야, 이번 추석엔 우리가 주최하면 어때? 나는 놀랐다. 항상 부모님 댁에서 하던 명절을 우리가 주도하자니.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이젠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때야. 더 이상 눈치 보지 말자.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남편은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도왔고 나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오후가 되자 가족들이 도착했고 거실엔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형부들도 언니들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태도였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놀란 건 어머니였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거야? 너희 둘이 다 한 거야? 네, 엄마. 이번엔 저희가 가족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는 모두를 거실에 모아 앉혔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저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많이 흔들렸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형부들과 언니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니까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하다, 유미야. 그동안 너무 너를 몰랐어.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란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야. 잘했어. 그날 밤 가족들은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 꽉 차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았다. 나를 비웃던 말들, 나를 작게 만들던 시선들 모두 흘러가게 두었다. 대신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랑하기로 했다. 이 가족을, 이 남편을,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는 그들이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날의 나로 남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꺼내주는 행위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가장 따뜻한 내일을 살고 있다. 명절이 지나고 난 뒤 가족은 확실히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형부들은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았고 언니들은 자주 안부 전화를 해왔다. 어머니는 자주 음식을 싸주셨고 아버지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 큰 변화가 필요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가족이었다. 겉으로만 웃고 마음을 숨긴 채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남편이 조용히 내게 물었다. 유미야, 우리 아이를 생각해볼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는 몇 년간 아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상처가 깊었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그의 말엔 무게가 있었다. 책임과 다짐,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했다. 그래, 해보자. 우리 둘이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더 자주 집안일을 도왔고 나는 식단을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다. 병원에 다니며 준비를 하면서 우리 부부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로 했다. 긴장된 얼굴로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다. 그러고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다. 정말 잘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느낌이구나.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말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다. 그간의 미안함과 반성, 그리고 진심 어린 기쁨이 담긴 말이었다. 며칠 후 큰언니가 찾아왔다. 손에 작은 아기용품 꾸러미를 들고서 이건 그냥 마음이야. 예전엔 너무 몰랐어. 너희가 얼마나 단단한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는 걸 그 순간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희미한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다 잊은 채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 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내게 받은 사랑을 아이에게 그대로 주고 싶어.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게. 우리가 이겨낸 걸 가르쳐 줄 거야.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과거의 그림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었다. 아픔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운 듯한 그런 길. 진심이 진심을 만나 결국 사랑으로 피어나는 길.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젠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심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곁에 오고 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뭇가지 끝에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날 즈음. 우리의 마음도 새로이 물들어갔다. 병원에서 매주 듣는 아이의 심장 소리는 어느새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고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갔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만 흘러가진 않았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예민했고 특히 어머니 쪽 친척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리 부부의 결혼이 약식이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아니, 결혼식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돼? 사진도 없고 피로연도 없이 뭐가 결혼이야. 이런 수군거림은 나보다 남편에게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새벽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을 본 나는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우리 결혼식 할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결혼식은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아직 무언가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산책을 하던 중 남편이 말했다. 우리 둘만의 결혼식 해볼래?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워 처음엔 웃음이 났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나는 곧 알 수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나를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일요일 아침 그는 나를 조용한 공원으로 데려갔다. 벚꽃이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드레스도 없고 하객도 없지만 너와 나 두 사람만 있으면 돼.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맹세했다. 서로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함께할 것. 가장 작고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여길 것.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진심 어린 결혼식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배경은 꽃잎이 날리는 공원. 옷차림은 평범한 데일리 복장이었지만 그 사진은 거실벽 한쪽에 가장 소중하게 걸렸다. 며칠 후
어머니가 집에 들렀다. 사진을 보더니 잠시 말없이 서 계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의 진심이 여기에 다 담겼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냥 보여주기보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네. 결혼이란 건 식장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 사진은 집안 식탁 위에도 올라갔고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면 어머니는 그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이야기하곤 했다. 이게 우리 막내 결혼식이야. 내가 본 것 중 제일 진짜 같더라. 사람들의 기준은 여전히 다를지 모른다. 누군가는 결혼식 없는 결혼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진심은 거치장이 아닌 매일을 함께 살아내는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을. 아이의 심장은 점점 더 힘차게 뛰고 있었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하루하루 깊어져 갔다. 그 누구도 축포를 터뜨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매일 서로를 향해 축하를 건넸다. 오늘도 고마워. 오늘도 함께여서 다행이야. 두 손만 꼭 잡고 세상 누구보다 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우리의 진심이 담긴 세 번째 사람이 세상에 오려 한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말해줄 것이다. 엄마 아빠는 손 하나만 잡고도 세상을 이겨냈단다. 아이의 탄생이 다가오면서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새로운 숨결로 가득해졌다. 조용히 흐르던 시간에도 따뜻한 파동이 느껴졌고 아침마다 깨어나면 아직도 어딘가 꿈결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았다.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했다. 예정일은 생각보다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그러자 남편은 더욱 분주해졌다. 아기 침대 조립, 공기청정기 설치, 젖병 소독기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손수 챙기며 말없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 말고 문득 남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에게서 처음 느꼈던 따뜻함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아빠라는 새로운 무게가 더해져 있었다. 그 무게를 그는 묵묵히 그리고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자주 찾아오셨다. 이전과는 다르게 들어오자마자 내 손부터 꼭 잡으시곤 조용히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며 말씀하셨다. 이건 미역국. 애 낳고 꼭 먹어야 하니까 냉동실에 잘 넣어둬. 예전처럼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손끝의 온기에서 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렀을 때 남편이 출근 중이었고 나는 혼자서 TV를 보며 쉬고 있었다. 조용히 내 옆에 앉은 어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너희 둘이 참 걱정됐어. 너무 다른 환경, 너무 조용한 결혼식, 그리고 그동안 쌓인 오해들. 근데 말이야, 요즘 보면 너희가 제일 가족 같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다. 배가 단단히 당기며 시작된 진통. 새벽녘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고 남편은 한시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수술실 앞. 나는 두려움에 손이 떨릴 정도였지만 남편은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오늘이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잘 해보자. 그리고 몇 시간 후 세상에서 가장 고운 울음소리가 병실에 퍼졌다. 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눈을 마주한 순간 나는 모든 아픔을 잊었다. 생명이란 게 이렇게도 강렬하고 아름다운 거였구나. 남편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울던 그를 나는 처음 봤다. 그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반가워, 아빠야. 네가 온 덕분에 우리 집이 진짜 집이 됐어. 그날 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벽에 나란히 드리웠다. 작은 손, 두 개의 큰 손, 그리고 한 가족.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 순간만큼은 온 우주가 우리 곁에 잠든 듯 고요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안은 확실히 전과 달라져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 하나에 모든 게 멈췄고 작은 울음에 온 가족이 움직였다. 남편은 밤낮 없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며 새벽에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기를 안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는 그의 모습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다.
어머니는 이불을 개며 말했다. 이 집이 진짜 집 같구나. 숨 쉬는 집, 살아있는 집.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더욱 가족이 되어갔다. 형부들도 이제는 명절 때 먼저 연락해왔고 언니들은 아이에게 선물을 보내오곤 했다. 가끔은 예전의 갈등이 거짓말 같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이겨내며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그게 가족이라는 걸. 우리 집에는 지금 3가지 웃음소리가 있다. 나의 웃음, 남편의 웃음, 그리고 아기의 웃음. 그 3가지가 모이면 세상 그 어떤 고요보다도 따뜻한 음악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 계절이 또 지나가고 또 다른 계절이 와도 이 평온한 일상은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아이의 웃음소리에 잠에서 깨는 아침은 여전히 낯설 정도로 따뜻했다. 부드러운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남편은 아기의 베넷머리를 정성껏 빗어주며 속삭인다. 우리 공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하루를 보내자. 그런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다. 받지 말까 고민하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저, 유민이 엄마 되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그녀는 남편의 큰형수였다. 한때 우리를 가장 심하게 몰아붙였던 사람 중 한 명. 그 형부가 부도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가족까지 흩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금은 몸도 아프고 아이들 학교도 끊길 지경이라 도움을 요청해온 것이었다. 통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머릿속을 맴도는 건 그날 우리 결혼을 조롱하고 남편을 미세먼지 취급하던 그 말투와 눈빛이었다. 남편은 내가 어두운 표정으로 침대 끝에 앉아있는 걸 보고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네가 결정해. 도와주고 싶으면 돕고 아니라면 외면해도 돼. 어떤 선택이든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눈물이 났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나를 모욕했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 용서라는 건 정말 용기를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걸까? 며칠 뒤 형부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찾아갔다. 작고 낡은 빌라, 벽지조차 벗겨져 있었고 아이들이 맨발로 마루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큰형수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미안했어. 정말.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선택을 했는지. 나는 말을 잃었다. 복수의 쾌감은 없었다. 대신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진짜였고 아무리 과거에 상처를 줬다 해도 지금 눈앞의 이 현실은 외면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턴 제 남편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니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배경이든 그 안엔 품격이 있다는 걸.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기에게 말없이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엄마, 잘했어. 집에 돌아온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 너는 늘 나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야.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가 이겨낸 날들, 견뎌낸 침묵, 그리고 오늘 내가 내린 이 결정은 어쩌면 또 하나의 가족의 자격을 만드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용서는 때로 가장 큰 힘이다. 그 힘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용서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더 넓게 만든다. 이제는 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따뜻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런 아내로, 그런 딸로,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용서한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선택으로. 진짜 가족이란 때때로 상처를 껴안고도 웃을 수 있는 존재니까.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창밖에 벚꽃잎은 유난히도 천천히 흘러내렸다. 우리 딸은 걷기 시작했고 남편은 매일 퇴근 후 딸아이와 나란히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의 피로를 털어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평온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묵직한 감정이 가라앉아 있었다. 용서를 건넸지만 그 용서가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감사 인사 하나 없이 연락이 끊긴 형수의 가족. 우리는 그저 또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햇살 가득한 오후, 딸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을 때였다. 낯선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유민 씨 맞으시죠?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스로를 형부의 회사 동료였다고 소개했다. 그 형님,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술도 끊고 다시 일 구하겠다고 알아보고 다니고요. 그게 다 그때 당신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누군가 진심을 받아들이고 변화했다는 건 나를 더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며칠 후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생겼다.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상자 안에는 아이용 옷과 장난감,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있었다. 유민아, 나야, 큰형수. 말도 못하고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이제야 용기 내서 이 글을 쓴다. 정말 고마웠어. 네가 내 가족을 도와줬을 때 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야 알게 됐어. 그땐 자존심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금은 꼭 말하고 싶었어.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상자 앞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떨리는 손끝과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남편은 편지를 읽고 나서 나를 꼭 안아주었다. 봤지? 결국 사랑은 돌아오게 돼 있어. 네가 흘린 눈물,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어.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잘했어.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해준 듯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딸이 내게 물었다. 엄마,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겨? 나는 딸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사랑이 돌아와.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일진 몰라도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다.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날들이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때로는 말 한마디, 용서 하나, 작은 선택이 먼 훗날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나는 오늘도 믿는다. 진심을 담은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 걸음 자라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삶의 방식이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 사랑은 돌고 돌아 결국 진심에게 돌아온다. 봄이 무르익자 남편은 점점 바빠졌다. 관리하는 건물도 늘었고 상담 요청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왔다. 집에 오면 지쳐 있었지만 그는 늘 환하게 웃으며 딸을 품에 안았다. 나는 부엌에서 밥을 하며 생각에 잠겼다. 세월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달라진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은 쉽게 떼어낼 수 없는 무게를 지닌 단어라는 걸 요즘 따라 더 자주 느꼈다.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유민아, 너 시간 좀 될까? 우리 식구들끼리 식사나 한번 하자. 너무 오래 얼굴 못 봤잖니.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용서는 했지만 함께 밥을 먹을 만큼의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우리 한번 가보자.
딸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이 아이도 가족이란 게 뭔지 배워야 하잖아. 결국 우리는 식사 자리에 나갔다. 긴장된 공기 속에 처음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딸아이가 수저를 툭 떨어뜨리자 그 작은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깼다. 형부는 무심하게 물을 따르며 말했다. 요즘 애들 많이 컸지? 짧은 말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큰형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딸에게 과일을 건넸다. 이모가 좋아하는 거야. 먹어볼래? 식사는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모두가 각자의 감정을 눌러가며 최대한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날 자리는 편하지 않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들 역시 변하고 있다는 걸. 며칠 후 둘째 형수가 따로 연락을 해왔다. 유민아, 우리 그때 정말 미안했어.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네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정말 존경해. 나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살면서 때로는 말보다 침묵을 견디는 시간이 더 큰 용서가 되기도 한다. 나는 그 긴 시간 동안 원망 대신 나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지켰다. 그리고 지금 그 침묵은 비로소 말이 되어 돌아온다. 사과라는 이름으로, 인정이라는 형태로. 어느 날 딸이 나에게 물었다. 엄마, 가족은 왜 싸워? 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다.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야. 서로 너무 가깝고 너무 사랑하니까. 하지만 진짜 가족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어. 시간이 걸려도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라는 건 뿌리 같은 존재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뿌리가 단단하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동안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단지 가정이 아니라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였다. 그리고 지금 그 울타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대신 오늘을 살아간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뿌리처럼 단단한 사랑을 심어가며.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만은 진심이어야 하니까.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